예. 이게 이제 Q&A라고 하는 게 본인이 궁금한 거 하고 또 다른 분이 궁금한 게 달라서 항상 그런 거죠. 이게 중도 타결과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건데 궁금한 건 얘기 안 해주고 뭐 엉뚱한 얘기만 잔뜩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대충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워낙 다종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많고 그걸 이제 여러 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쟁점으로 하는데 사실 중도 타결 자체만 보면 전체 건설 분쟁으로 봐서는 더 적긴 한데 또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확대 이게 굉장히 또 광범위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이건 아마도 이제 질의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지 후 협상이 불발하면 어떡하냐. 이거 리스크 좀 어떻게 대응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사방해처럼 나중에 돈 정산하는 거에 이제 차분히 책상에 앉아서 또 분쟁이 있으면 소송 가서 하면 되는데 현장을 가지고 틀어주면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손해. 이건 막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돈은 지급해야 됩니다. 일단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먼저 지급해야 되고 여기서 핵심은 인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른바 이제 잠정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내가 이건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건 정산을 통해서 정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예컨대 유치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돈을 받은 상황에서는 그런 실력 행사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증사 부분은 보증사는 뭐 이렇게 겁먹지 않습니다. 늘 이제 루틴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역시 뭐 잘 준비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현장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증금 청구는 현장 세팅이 되고 나서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제조합의 이제 이른바 이 보증서 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뭐 급히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차분하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도급 이슈를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맞느냐? 이거 대체로 맞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죠. 그러면 잔금에서 이걸 유보하게 되고 이게 하도급법 위반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리는 동시행강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위반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결국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 안 하면 이 돈에서 끌어쓰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는 이게 이제 이 잔금이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가게 되면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더 이상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대금인 줄 알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 가압류나 추심 명령을 오게 되죠. 그것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산점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은 거는 당연히 돌려줘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표준계약서에 공유해 보게 되면 보수 요구를 했는데 보수 안 한다 하게 되면 몰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 보수비와 상관없이 전액을 몰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약 규정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절차, 그다음에 장기예습 공사에 대한 차수 거부 부분을 이제 여쭤본 분이 있는데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결국 이제 중도 타결은 일반적으로는 뭐 기시행 부분이 공사대금 정산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계약 보증을 몰취하든가 뭐 손해배상 가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건 법적인 얘기고 현실에서는 체불 문제. 얘들은 돈을 안 주게 되면 공사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원만하게 잘 갈 거냐. 그다음에 후속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다음에 민원 뭐 이런 등등을 고민하게 되죠. 그다음에 장기예습 부분은 요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
2014-235189의 전합 판결의 판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아예.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권 예방법이 있느냐? 없죠. 유치권 예방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뭐 이렇게 확인받는 게 아니거든요. 뭐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적어도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유치권 포기각서 또는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적법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우리가 이른바 실력 행사 불법 행위는 막을 수는 없지만 뭐 적법한 부분 유치권 행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절 전 최고 등 법정 이행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정답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행 지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명분을 잘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강조하는 것들은 해지 명분 중에 막연하게 뭐 일 안 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안 해서 내가 어떤 지금 공사에 악영향이 있는가를 좀 더 공정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써놔야 나중에 방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냥 총론만 답만 쓰게 되면 좀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검증 절차는 결국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종 증빙들을 잘 갖춰서 이제 타절 정산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와 시공사의 고민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 정답 없습니다. 결국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제 전문가의 신속한 자문을 바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원래 답이 없는 건 뭐 찾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조항, 이거 문제 많다, 억울하다. 억울한 건 알죠.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공사에 참여하는가? 뭔가 얻을 게 있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 냉혹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불공정 부분, 뭐 우월적 지위에서 뭐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그걸 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 예외적으로 건산법 22조 5항이나 이제 국가개혁법 5조, 뭐 지방개혁법 6조 등등에서 이제 이른바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외적이고, 또 국가개혁법 이런 데서는 아직 법에서 있는 권리들을 제한하는 거라서 무효로 보기 쉬운데, 단순 일반 민사로 가게 되면 이른바 이제 22조 5항이라고 하는 것도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플러스 다음 갖고 6가지 중 2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현저히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법원의 재량이긴 한데 경험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도장 찍을 때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갖다가 영업팀에 갖다 놓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공사 못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책준 PF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시공사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해서 좀 더 돈 좀 벌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주죠. 그 대표적인 게 책준이고, 지금 이제 책준의 내용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출 보증인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시행사 뭐 도급인이 뭐 잘못을 해도 다시 시공사 책임이다. 결국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앞소리 못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법원도 뭐 억울한 걸 알겠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시공권 딴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적법한 유치권은 이제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물론 문제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권 부분은 이제 사실상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1년, 2년 뒤의 문제라서 그 판단은 결국 이제 경영적 판단으로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큰 회사들도 적은 것 중에 약간 무리한 유치권 부분을 제공하고 그걸 알면서도 이제 협상이 되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기가 좀 어려운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은전 변호사님이 네, 지금 저희가 질의사항이 좀 사전에 접수된 게 좀 많아서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추린 건데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함께 해드린다는 취지에서 준비한 것이니까요. 조금 많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요 질의사항은 그 공사 구간 내에 이제 공사 중에 이제 천연동굴이 나와서 상당 기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사 범위도 지금 축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이 감소하고 공사 정지 기간도 100분의 50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해지 관련해서는 아마 감리단과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시공사가 그러면 보상 범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문화재 발견이나 뭐 이런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떤 당사자한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주자의 책임으로도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 그리고 이제 정지 기간이 100분의 50 이제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 이 계약 상대 이 발주 기간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와 같이 동일하게 그 처리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사를 받기는 어렵고 이제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질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이행 보증 청구를 할 때 후속 계약 금액이 증액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판례에 의하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지급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인의 귀책 사유와 상당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는 걸로, 손해에서 빼는 걸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은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는 거는 원래 해지되기 전에 계약에 따를 때 그 계약에 따르더라도 물가변동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그러한 금액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질의를 보면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하도급 법에 보면 발주처로부터 물가 변동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공급 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원수급인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럼 손해에서 빠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한다면은 원수급인이 그 부분을 부담하는 의무가 해지 당시에 이미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 부분을 증액대금에서 그 손해에서 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 하도급법에 의해서 협의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손해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게 소송으로 가면은 법원에서는 적절한 뭐 손해배상 감액이라든지 이런 참작 사유로 아마 참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질의는 그 보증기관이 지급심사를 거부해서 장기간 이게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거 그러면 지연이자까지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청구가 가능한지 이 질의인데,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일반적인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채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법상 6% 지연이자, 그리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는 소축법상 12% 지연이자가 인정받을 수 있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판결일까지 6%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2% 이렇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발주자 귀책 사유로 당초 계약 금액의 50% 이하로 공사비 축소 시에 공사비 축소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느냐. 근데 요거와 관련된 질의도 조금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가 아니라도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그러면은 일부 해지로 인한 것으로 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비를 축소했더라도
그게 이제 도급 계약상에 적법한 설계 변경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계약에 내재된 위험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발주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공사 축소를 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상 정당한 사유도 없고 뭐 그냥 무단으로 그냥 뭐 공사를 축소해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부 해지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계약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 금액이 50% 이하 축소됐다면 시공사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 공사 중단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있을까요? 라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계약이행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공공계약의 경우에 그 대규모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40%까지 이행보증금으로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후속업체를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의 관련 조항 삽입 관련 사례 위주의 액션 플랜을 조언해 주는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건데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유리한 거는 보증금 귀속 조항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손해도 배상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조항이 유리할 것이고요. 보증금액의 액수를 정할 때도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 중단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 되도록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업체가 부실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겠지만 이런 선정 단계에서 걸러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것도 지금 공사 범위 축소와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행보증금 신청할 때 그 도급계약서상의 타절 사유만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상위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신탁계약서상 시공사 교체 사유로도 보증금 신청 가능한지, 이런 부분인데, 도급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타절이 지금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보증서 발급 시에 기준이 된 계약서가 뭐냐. 그래서 도급계약서랑 뭐 신탁계약서가 사실 다 제출이 되고 그게 애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보여지고, 도급계약상에 지금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이 계약 해지 사유 규정도 법정 해지 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자이고 사업 진행에서 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타절 후 시공사가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 발표 내용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수급인이 기획회생 절차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뭐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안에 보면은 지금 공정률이 지금 80%면은 사실상 잔여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만일 유효하게 타절을 할 수 있다면 이 공정률로 봤을 때 이미 대부분 하도급 계약은 다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승계 받으면서 정산이나 체벌 현황 등을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부분 다음 이상이고요. 김장효 변호사입니다. 1번 질의는요, 타절 준공 여부와 중도 타절의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발표 자료로 가름을 하는데요. 다만 동그라미 1번, 공사 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 타절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공사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 대금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건을 해보면 공사 기간 자체가 불분명하게 규정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착공시라고 돼 있으면 그 착공이 실착공이 언제인지, 또 준공이라고 하면 완준공을 의미하는지 사준공을 의미하는지 계약 해석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꽤 많죠. 결국 이 문제는 사실 계약 문서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처분 문서의 해석의 문제이죠. 우리 대법원은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약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그 규정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고동을 보여왔는지까지 종합해서 그 공사 기간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민법 규정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 545조를 보면 정기횡의와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즉 계약 문서에 그 준공 기한이 명확하게 있지 않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공사의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합의하고 그 당시에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민법 제 545조를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증명의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지뢰로 가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과 계약 이행 보증금의 반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도급 계약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대규모 토목 사업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에서는 그런 장기 계속 계약의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원도급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계약에서도 자기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행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이제 질의한 부분입니다. 과거 판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설령 하도급 계약이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됐다 하더라도 하도급사가 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보증금의 반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서울고등 2024년 8월 23일 판결도 그러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하도급사가 실제로 이행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주장 증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이행 완료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절차에 불과하고 결국 실제 이 공사가 어디까지 완료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요. 계약 해제 절차와 부당특약, 하도급 간접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제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법 제8조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 취소를 금지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과한 경우에는 벌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번 질의는 이렇게 부당 위탁 취소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부당한 위탁 취소에 대한 심사 지침이 행정규칙 수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심사 지침을 보시면요. 어떠한 경우에 부당 위탁 취소가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어떤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하도급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동산 건설 그룹에서도 이 클레임 관련해서 이 자문을 드리고 소송을 수행하지만 사실 공정거래 그룹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관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절차가 다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도급 관련해서 부당한 위탁 취소가 문제가 된다면 이제 부동산 건설 그룹과 공정거래 그룹이 협업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윤재 수석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산업규모법 제22조 5항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부당특약의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 시행 후에 이제 수년이 흘렀고요. 최근 법원은 그 규정을 아주 활발하게 적용해서
부당 특약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단가 배제라든지 공기 연장 간접비 포기 합의라든지 특허료 부담 약정 등의 경우에 건산법 위반으로 해서 해석한 사례가 있고요. 한 가지 그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경우에도 건산법 제22조 5항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소송 대리인들께서는 공공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에만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 건산법이 공공계약에도 널리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관련 법리를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간접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접비 소송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급 계약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체결되고 하도급 계약은 계속비 계약으로 체결되는데 그 공사 기간 연장 기간에 하도급사가 지출한 비용을 원수급인이 발주자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판례는 명시적으로 그 하도급사의 간접비를 포함해서 발주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입찰 계약 기준, 집행 기준 71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집행 기준 71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제 발주 기관과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하도급사 간접비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질의는 이 입찰 참가 제한 처분입니다. 최근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의는 이런 겁니다. 이 하도급사가 어떤 부당하게 계약을 공사를 중단하고 그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반드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정도예요. 헌법재판소 2011 헌바 99 결정을 보시면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한 입찰 참가자 제한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속행위의 반대라서요. 이 공공기관은 어떤 이러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를 하실 부분은요.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에는 자기가 가진 재량을 남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한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 부당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안에서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라면 그렇게 처분을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두시는 것이 향후에 감사라든지 그런 행정 관련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성금을 2개월 지나도록 미지급했을 때 과연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아까 제가 그 발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일시적인 공사 대금 지급의 지체, 지연은 공사 중단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로는 중단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이제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타절 시에 하도급사의 어떤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질의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단 당시까지의 기성고는 기성고율에 따라서 이제 정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투입부를 고려해서 정산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 원가는 재노경이라고 해서요. 재료비, 노무비, 또 경비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스템에 증빙이 남아 있고요. 노무비 지급 알림이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작업 일보도 있으니까요. 그걸 교차 검토를 해서 과연 수급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했는지 기성고가 얼마인지 파악한 다음에 관련 후속 절차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Q&A는 마쳤습니다.